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이 시각 헤드라인 뉴스입니다. 정부의 실질적 재정 상태를 나타내는 관리 재정 수지가 지난해 1월에서 11월 기준 45조 6천억 원 적자로 집계됐습니다. 이는 공표일의 가장 큰 적자 규모로 같은 기간 중앙정부 채무는 전달보다 6조 원 늘어난 704조 5천억 원으로 조사됐습니다. 국방부가 이란 혁명수비대가 미군 주둔 이라크 공군기지 등의 보복 공격을 가한 것과 관련해 미국 국방부와 정보를 공유하며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유사시 현직 교민 및 기업 근로자를 보호하고 수송하기 위한 군 장비 지원 요소를 파악 중인 것으로 알려집니다. 이란이 미국에 대한 보복 공격을 감행했다는 소식에 코스피가 급락하고 원달러 환율이 오르는 등 국내 금융시장에 불안감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또 대표적 안전자산으로 분류되는 달러와 금 가치는 강세 흐름을 보이고 국고채의 가격 역시 상승한 것으로 나타납니다. 삼성전자는 지난해 4분기 영업이익에 대해 시장 예상치를 웃도는 7조 1천억 원을 달성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는 주력 제품인 메모리 반도체 수요 증가, 또 원가 경쟁력 강화의 영향으로 분석되고 올해는 반도체 업황의 반등에 따라 이 실적이 개선될 것이라 전망됩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장 내일장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정덕입니다. 오늘 장중의 변동성이 굉장히 강합니다. 일단 하방 압력이 굉장히 강했고요. 급락 출발해서 낙폭이 더 커졌습니다. 다들 알고 계시다시피 지정 확정 리스크가 불거지고 있는 건데요. 일단은 이란과 미국이 어제까지만 해도 이 정도로 심해질 것이다라는 얘기들은 나오지 않았었습니다. 그런데 보복 공격을 이란이 미국에 대해서 감행을 한 거고요. 오전 한때 코스닥은 3%가 넘게 밀려 내려간 바가 있고요. 코스피 역시 2% 가까이 밀리는 모습이었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좀 시장을 진정시키는 모습도 보여줬습니다. 트윗을 통해서 괜찮다. 피해와 평가가 현재 진행 중이고 지금까지는 매우 좋다. 내일 아침 성명을 발표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며 지금은 좀 소강 상태로 접어든 상황입니다. 시장 역시 낙폭을 좀 줄여가는 모습이고요. 파란불에서 밑골이 길게 달고 올라오면서 빨간불 보여주는 종목들도 있는데 중요한 것은 이 사안이 하루 만에 끝날 부분은 아닙니다. 미국 현지 시간으로 내일 아침 트럼프 대통령은 입장 발표를 할 것이라고 했는데 이 입장 발표의 방향성에 따라서 우리 시장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 글로벌 증시 자체가 움직이고 말씀드렸다시피 금이나 유가, 달러 등의 안전자산에 대한 선호 현상이 강해지고 국고채가 상승을 하고 그리고 주식시장에서는 매도 현상이 일어나면서 오늘 아침 같은 투매가 나타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 여전히 불안한 상황인데 이런 불안한 상황 속에서도 삼성전자의 실적 발표 오늘 나왔죠. 잠정 실적이 7조 1천억 원입니다. 컨센 상회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사실 이게 가장 큰 오늘 이슈였어야 되는데 조금 밀려 있는 상황이고요. 삼성전자 오늘 이런 장에서 잘 갑니다. SK하이닉스 역시 급등하고 있고요. 그리고 내일 옵션 만길인데 하나하나 좀 따져보면서 시장 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부터 만나보도록 하죠. 2160포인트 위까지 올라왔습니다. 어느새 0.6%대의 하락 구간까지 접어들었는데 하루간의 흐름을 좀 정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면 장중에 보시다시피 2139까지 밀립니다. 강하게 한번 출렁거린 뒤에 지금 어느 정도의 낙폭을 회복하는 움직임들이 나오고 있는데 수급 주체를 좀 만나보도록 하죠. 오늘 수급 보셔야 되는 게 외국인이 2199억 원이나 순매수를 해줍니다. 근데 선물 쪽에서는 지금 매도를 하고 있고 내일 옵션 만기일에서는 아무래도 좀 밀릴 것으로 아직까지는 포지션상으로는 나타나고 있습니다. 외국인들의 지금 선물 쪽에서의 매도 이런 부분 좀 주시하셔야 될 것 같고요. 대형주가 이런 밀릴 수밖에 없습니다. 네. 개인이 178억 원 사는데 개인은 지금 사실 이 정도 밀리면 개인들은 와 매수 기회다라고 볼 수 있겠지만 오늘은 개인들도 투매를 장 초반에 많이 했습니다. 개인들이 매도 주체로 오히려 지금 적극적으로 나섰던 부분이기 때문에 개인이 다시 사는 물량들도 굉장히 적고요. 기관이 일단 프로그램을 통해서 2,662억 원을 쏟아냈고요. 연기금도 일단 매도하고 봤습니다. 다음 살펴보도록 하죠. 삼성전자, SK하이닉스인데 자 보시면 SK하이닉스가 무려 5.21% 올라갑니다. 오늘 같은 시장에서 5%입니다. 그것도 시가총액 2위 종목에 그리고 1위 종목이 2.51. 이 두 종목 아니었으면 우리 시장 오늘 버티지 못했을 것이다. 다들 보이실 것 같고요. 1, 2, 3위 종목들은 빨간불이지만 나머지는 파란불입니다. 그래도 낙폭을 좀 줄이는 모습들 보여지고요. 다음 볼까요? 6위부터 10위 종목들 모두 파란불입니다. 낙폭들 많이 줄였네요. 그래도 현대차가 11만 2천 원대, 그리고 모비스도 24만 5천 원, 셀트리온, LG화학, LG생건 모두 빠집니다. 다음 보도록 하죠.
삼성물산, 포스코, 신한지주, KB금융, SK텔레콤까지 모두 현재까지도 하락 흐름을 가져가고 있고요. 이번엔 코스닥 시장 넘어가 봅니다. 651입니다. 코스닥 낙폭 많이 줄였습니다. 보시면 하루간의 흐름을 딱 보면 오늘 코스닥이 얼마나 움직였는지가 보입니다. 639입니다, 무려. 657에서 출발해서 639까지 밀렸다가 저 구간에선 공포감의 투매가 엄청나게 나왔던 구간이고요. 말 그대로 V자 모양으로 올라와 주고 있습니다. 일단 갭 떨어뜨리면서 출발했고 지금 갭 매우로 올라가는데 이 구간부터는 좀 쉽지가 않아 보입니다. 수급을 좀 보도록 하죠. 기관만 삽니다. 오늘 46억 원 기관의 순매수 나오는데 금융투자 프로그램 쪽을 통해서 저점에서 지금 담고 있는 물량들이고요. 개인 외국인들이 매도 포지션을 잡고 있네요. 다음 보도록 하죠. HLB도 오늘 낙폭이 컸는데 조금 줄어들었고요. 펄어비스만 올라갑니다. 이 사실 5종목을 보면 펄어비스만 그동안 올라갈 때 못 올라가고 계속 하락을 했었는데 오늘은 폭락장에서 펄어비스만 유일하게 상승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음 볼까요? KMW, 헬릭스미스, 메디톡스까지 하락하는 가운데 SK머티리얼즈, 파라다이스는 소폭씩 올라갑니다. 다음 보도록 할까요? 원익 IPS, SFA, 솔브레인 올라갑니다. 솔브레인도 크게 올라가네요. 메지온 빠지고요. 휴젤 조정 나옵니다. 환율을 좀 봐야 되는데 자, 환율 강합니다. 1170원대 또 치고 올라갑니다. 5원이나 급등을 하는데 이게 하루에 5원 정도 위아래로 움직이는 게 어제 오늘입니다. 어제 5원 빠지고 또 오늘 5원 올라가고 5원 정도는 요즘에는 환율에서 예산 일도 아닌 것 같습니다. 금일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입니다. 해당 주식의 가치와 수익률 보장해드리지 않는다는 점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자, 1시 57분 지나고 있고요. 이 시각 특징주 바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보경 캐스터입니다. 네, 중동발 리스크의 국내 증시 계속 출렁이고 있습니다. 관련주들이 큰 폭으로 움직이고 있는데요. 한편 코스피 하락세에도 불구하고 반도체 대장주들은 오늘 좋은 흐름 가져가고 있습니다. 이 시각 이슈 종목들 어떤 게 있는지 지금부터 만나보시죠. 이 시각 종목 핫3입니다. 삼성전자, 대우건설, 빅텍이 올라와 있습니다. 오늘의 첫 번째 종목은 빅텍인데요. 미국과 이란의 전쟁 위기가 고조되면서 방산주가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특히 빅텍은 오늘 포털 사이트 실시간 검색어에 오르기도 했는데요. 이 시간 현재 20.37% 올랐습니다. 4,285원에 거래 중입니다. 하루간의 흐름도 살펴보시죠. 네, 오늘 오전장에서 큰 폭으로 오르면서 상한가를 터치하는 모습입니다. 이란이 이라크에 위치한 미국 공군 기지에 탄도미사일을 발사했습니다. 이 공격으로 미군 약 50여 명이 사상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는데요. 이란이 보복 공격을 단행하면서 국내 증시에서 방산주들이 급등했습니다. 무기 수요 증가가 예상되면서 빅텍과 퍼스텍 모두 오늘 장중 상한가를 기록했습니다. 다음 종목 만나보시죠. 삼성전자는 지난해 4분기 어닝 서프라이즈를 달성했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현재 전날 대비 2.15% 올랐습니다. 57,000원에 거래 중입니다. 하루간의 흐름도 살펴보시죠. 네, 오늘 주가 꾸준히 올라주는 모습입니다. 최고가는 57,400원입니다. 오늘 발표된 삼성전자의 4분기 잠정 영업이익이 7조 1,000억 원을 기록했습니다. 전년 동기 대비해서는 감소했지만 시장 전망치를 웃도는 결과를 내놨는데요.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도 1% 넘는 강세를 보이면서 반도체 업황 회복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는 상황입니다. 한편 또 다른 대형 반도체주인 SK하이닉스도 오늘 급등하는 모습 보여줬습니다. 다음 종목 만나보시죠. 문재인 대통령의 부동산 투기 억제 관련 발언에 오늘 건설주들이 하락했는데요. 그중 대우건설의 흐름이 눈에 띕니다. 현재는 전날 대비 4.97% 내렸습니다. 4,205원에 거래 중입니다. 하루간의 등락폭도 확인해 보시죠. 네, 오늘 계속 낙폭을 키워가는 모습입니다. 최저가는 4,165원입니다. 문 대통령이 신년사를 통해서 부동산 시장의 안정과 실수요자 보호, 투기 억제에 대한 정부의 의지가 확고하다며 부동산 투기와의 전쟁에서 결코 지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같은 발언에 지난 12, 16 부동산 대책 이후 규제가 더욱 강력해질 거라는 우려가 나오는 상황인데요. 오늘 대우건설을 비롯해서 현대건설, GS건설 등 건설 관련주들 모두 대폭 하락하는 모습입니다. 지금까지 이 시각 종목 핫3의 정보경이었습니다. 시장 이슈 바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펠리제 투자인 리서치 김민수 대표 오늘도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미국 제조업이나 이런 지표들은 좀 괜찮은 것 같은데
분석을 좀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이런 문제가 있긴 한데 일단은 지표 분석부터 먼저 해보도록 하죠. 네, 요즘 여러 가지 이슈 때문에 좀 뒤숭숭합니다만, 네. 그래도 관련돼서 또 본질은 챙겨봐야 되겠죠. 그런 관점 쪽에서 G2라고 하는 최근에 발표된 중국과 미국의 제조업 지표를 보면서 또 지금 현 주소가 어디인지도 한 번쯤 체크할 필요가 있을 걸로 보여지고 있는데요. 일단 중국 관련된 쪽을 먼저 살펴보게 되면 중국도 일단 두 가지로 나눠서 볼 수 있는 상황입니다. 대표적으로 NBS 제조업 PMI와 차이신 제조업 PMI로 두 가지로 나눠서 본다고 하게 되면요. 일단 둘 다 공통점은 기준점을 넘어서 확장세가 유지가 되고 있는데 이번 달 들면서 약간 확장세가 살짝 둔화된 흐름들이죠. 그런 쪽으로 봤을 때 무엇보다 12월 신규 수출 주문 지수가 그래도 양호하고 수입 지수도 플러스권을 유지하는 만큼 수출과 수입 모두 다 양호한 측면이기 때문에 둘 다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 상황이긴 하고요. 게다가 특히 지금 차이신 제조업 지표가 오히려 어떤 NBS에서 국가통계국에서 발표하는 제조업 지표보다 훨씬 더 양호한 모습들로 격차를 벌리고 있는데 이 부분은 다 아시는 것처럼 약간 중소기업들이 좀 더 포진되어 있다 보니까 체감 경기를 좀 더 많이 반영한다라는 관점 쪽에서 조금씩 기대감은 약간 더 체감 지수는 높다라는 쪽으로 바라보고 있는 상황들이고요. 또 하나 이제 중국 정부가 최근 들어서 지준율 인하와 같은 유동성을 공급하면서 나오는 변화까지도 감안한다라고 하게 되면 아무래도 중국의 춘절을 앞두고 나오는 단기적인 여러 가지 제조업 쪽의 긍정적인 모멘텀들 생각했을 때 조금 더 확장세로 나갈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이렇게 바라보고 있는 상황들이고요. 하지만 좀 다른 부분들은 중국의 차이신 서비스업 PMI 지수를 보게 되면은 최근 들어서 고점에서 좀 꺾이는 모습들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지난 7개월 내 최고치를 기록한 지난달에 비해서 탄력은 좀 줄어드는 모습들로 보여지고 있는데요. 그런 쪽으로 봤었을 때 예상치보다도 못하다란 관점 쪽으로 보게 되면 아무래도 중국에서 또 하나의 변화, 특히 주택 가격 지수의 흐름을 보게 되면 확연하게 변화가 나오고 있는데 특히 작년 봄부터 꾸준하게 하강 압력, 특히 하방 압력을 받기 시작하는 모습들이죠. 그런 상황이라고 하게 되면 아무래도 중국이 부동산 관련된 쪽, 우리나라도 마찬가지겠지만은 잉여 자금에 대한 부동산의 어떤 강한 유입 쪽을 좀 억제시키려고 하는 현상들이 높다라는 관점 쪽으로 봤을 때 이 건설업이나 이 부동산에 대한 위축들이 중국도 영향을 받고 있다라는 관점으로 바라보고 있고요. 그런 쪽으로 봤을 때 중국 정부도 지금 유동성이 계속 확대가 되면서 나오고 있는 여러 가지 현상들, 그래서 즉 디레버리징에 대해서 좀 더 신경을 쓰면서 부동산 시장도 관리를 하고 있다라는 측면들이 이 서비스업 지수에서도 나온다고 봐야 될 부분이고요. 두 번째로 미국입니다. 미국 같은 경우도 ISM 제조업 지수와 마켓 제조업 PMI 두 가지로 나눠서 볼 수 있는 상황들인데요. 근데 마켓 제조업 PMI는 상대적으로 확장 패턴으로 들어가고 있는 상황들인데 ISM 제조업 지수가 이를 못 따르고 있죠. 그래서 특히 ISM 제조업 지수 같은 경우는 이 보잉 보잉이 생산을 중단하고 거기다가 GM의 파업의 영향권들 그리고 또 이번에 중국에 진출한 기업들이 무역 전쟁을 통해서 중국을 탈출하려는 중국에서 이전하려는 여러 가지 계획들이 반영되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부진하다고 볼 수 있는 상황들인데 특히 ISM 지수와 마켓 제조업 지수의 차이를 보게 되면 물론 둘 다 체감 경기를 조사를 하고 기준점 50을 설정하는 것은 똑같습니다. 하지만은 조사하는 대상이 좀 차이가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특히 샘플 개수를 봤을 때 ISM 제조업 지수는 대기업 위주의 350개 그리고 마켓 제조업 지수는 중소기업을 포함한 800개 정도가 되다 보니까 아무래도 상대적으로 어떤 중국과 차이신 제조업 지표와 마찬가지로 마켓 제조업 PMI를 보는 게 조금 더 현실적인 부분들이 높지 않느냐 그런 관점 쪽으로 볼 수 있는 상황들이고요. 그런 측면으로 보게 되면은 여전히 미국도 우려보다는 조금 나아지고 있다는 관점 쪽으로 보여지고 있는데 게다가 또 미국의 서비스 PMI 지수의 추이를 최근에 지켜보게 되면은 전월 달에 비해서 또 이번 달 5개월 만에 최고치를 기록하는 모습인데요. 특히 양호한 고용 증가가 이어지다 보니까 이런 전반적인 순환 흐름들이 좋아지고 있다는 관점 쪽에서 해석할 수 있는 그런 변화라고 보여지고 있는데요. 하지만 이제 전반적으로 G2 관련된 실물 지표가 좀 개선되기 시작하면서
나오는 여러 가지 확장세, 저점 이후에 확장세에는 무게를 둘 수 있습니다만 앞으로는 이런 속도가 중요하겠죠. 그래서 이런 꾸준하게 확장세가 유지되는지에 대한 여부들은 앞으로의 숙제가 아닐까 그렇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란 쪽 여쭤봐야 될 것 같은데 중동 리스크가 계속 커지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국제 유가가 올라가고 있는데 유가 상승에 따라서 지금 수혜주가 나오고 있잖아요. 근데 이게 좀 옥석 가리기도 필요하고 급등을 너무 많이 했는데 이게 좀 분석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국제 유가가 또 급등하다 보니까 지정학적 리스크로 관련돼서 나오다 보니까 시장에서도 관련된 종목들이 영향을 받는데요. 특히 물론 이제 국제 유가의 추이를 보게 되면 오늘 장중에 또 이란이 미국에 대해서 보복 공격을 했다는 뉴스와 함께 또 장중에 큰 폭으로 움직였다가 지금 기준으로 보게 되면 또 다시 상승폭을 좀 줄이고 있는 상황들인데요. 그런 차원으로 봤을 때 유가만 이제 보게 되면은 수요와 공급 측면에서 모두 상승 요인이 확인되고 있는데 수요 같은 경우는 일단 글로벌 지표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개선되고 있고 미중 간의 무역 합의가 1차로 이어지면서 수요의 회복 기대감이 높은 상황 쪽에서 아무래도 중동 지정학적 리스크가 발생하다 보니까 이에 따른 공급에 대한 차질이 아무래도 유가를 끌어올리는 가장 큰 요인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게다가 지난 고점을 넘어서 어떤 추가적으로 그 작년 봄 때 나왔던 가격대까지 시도한다고 하게 되면 시티그룹 같은 경우는 뭐 70달러대, 또 나머지 투자은행은 80달러대까지도 예견하고 있는 상황들인데 아마 여기서 이제 중요한 부분들이 이제 미국과 이란 쪽의 갈등이 격화되는지 여부 가장 중요하다고 봐야 될 것 같은데 오늘 같은 경우도 일단 미국이 추가적으로 코멘트를 더 강하게 안 합니다. 그만큼 이제 사태 관련돼서 좀 지켜보자란 쪽이 아닐까 생각되고 있는데요. 특히 지금 유가 관련된 쪽을 보게 되면 아무래도 여러 가지 시나리오 중에서 일단 세 가지 정도로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군사 충돌이 본격적으로 나오느냐에 대한 여부가 가장 중요하다고 보여지고 있는데 아마 군사 충돌은 자제되고 외교적으로 잘 마무리된다. 이게 가장 베스트일 경우가 아닐까 생각되고 있는데 가능성은 한 30% 정도로 보고 있고요. 오히려 군사 충돌은 자제가 되면서 계속 갈등은 이어지고 있는 그런 어떤 장기화 국면이 갈 가능성이 제일 높지 않을까로 바라보고 있는데 실질적인 군사적인 충돌로 가기에는 아무래도 여러 가지 부담감이 많다라고 하게 되면 가장 낮은 정도의 시나리오로 보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바라보고 있는 상황들은 일단 유가가 올라가다 보니까 그에 따른 수혜주, 대표적으로 유가 강세의 대표적인 수혜 쪽이면 뭐 석유화학 쪽, 그리고 정제 마진이 확대가 되다 보니까 그에 따른 변화, 그리고 뭐 이어지고 있는 조선주 같은 경우도 그런 쪽, 그리고 신재생 에너지 뭐 이런 쪽도 같이 영향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오히려 지금 시장에서는 중소형주 중심의 기대감만이 반영되고 있다는 쪽으로 보여지고 있고요. 대표적으로 이번에 유가 급등과 함께 올라가는 종목의 추이를 보게 되면 석유와 관련된 유통 관련된 회사, 극동유와 흥구석유, 중앙에더비스, 한국석유 이런 종목들이 강세를 받고 있고요. 또 하나 테마로 이끌어지는 셰일가스와 셰일석유 관련된 종목들, BHI나 우린기계, SH에너지화 이런 종목들이 오히려 부각을 받는다는 얘기는 아무래도 본질보다는 약간 심리가 중소형주가 가볍게 움직이다 보니까 그에 따라서 빨리 변화가 나오지 않을까 이런 기대감 때문에 반영이 되는 흐름이라고 봐야 할 것 같은데요. 하지만 관련된 종목들의 실적을 보게 되면은 일단 2018년도까지 나온 실적 가지고 봤었을 때 지금 절대 수치가 그렇게 싸다고 볼 수 없는 수치죠. 그런 쪽에서 올해 들어서만 주가가 많게는 60%대 그리고 적게는 한 30%대까지 올랐다라고 하게 되면 이런 부분들은 아무래도 주가의 부담일 수가 있겠다는 관점들이고요. 따라서 일단 지정학적 리스크 관련돼서 유가의 동향을 예측하는 것은 힘들다라고 볼 수는 있겠지만은 그래도 지금 기업 가치 대비해서 반영된 기대감이다라고 하게 되면 유가가 일단 70달러대 안쪽으로 빠르게 진입하기는 좀 부담스러울 것 같고요. 그런 차원이라고 하게 되면 지금 관련돼서는 올해 비중을 축소하는 그리고 또 단기적인 접근만으로만 대응하는 게 가장 바람직하지 않을까 생각되고 있고요. 그런 쪽에서 아무래도 석유화학 쪽 관련된 동향들이라든가 특히 오히려 이런 유가가 계속 고공행진을 한다고 하게 되면 신재생 에너지, 특히 전기차 관련된 쪽에 대해서 조금 더 빠르게 변화가 들어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런 관련주들에 대한 움직임을 체크하는 게 더 중요하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펠리제 투자인 리서치 김민수 대표와 함께했고요. 이슈 칼럼 이어집니다.
네, 이슈 칼럼 시간이고요. SPN 김형진 대표와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코스피 지수가 연초까지만 해도 조금 계속해서 올라갈 공간이 있어 보인다. 2200까지는 이런 얘기가 나왔는데 지금 돌발악재가 좀 나왔잖아요. 이게 조정의 빌미를 준 건 맞는 것 같은데 어때요? 이게 단기적 조정을 받을 만한 시기에 받았다고 저희가 봐야 되나요? 예, 단기적으로도 그렇고 중기적으로도 좀 중요한 그런 지수대에 좀 들어선 것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물론 이제 보시는 입장에서 이게 저항에서 계속 밀려서 내려오는 것인지 아니면 어느 정도 아래쪽에서 상승 시도가 계속되고 있는 것인지 이 같은 박스권 안에 있는데 그걸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해석이 좀 틀려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요. 작년 배당락 이후부터 변동성은 계속 커지는 흐름. 그러니까 여기가 뭔가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변동성이 커지고 있다 이렇게 보시는 게 맞을 것 같고요. 단순히 코스피의 흐름만으로 해석하기보다는 이머징 마켓 전반적으로 같이 움직이니까요. 그리고 상품 시장의 가격 상승으로 인해서 중기 저항대를 이제 벗어나기 위해서 어떤 상승 추세로 전환하기 위한 추세대까지 올라왔기 때문에 그 정도로 이제 크리티컬한 레벨까지 왔기 때문에 또 이렇게 변동성 확대 흐름으로 이어지는 것이 아닐까. 특히나 이머징 마켓 쪽은 그렇게 해석할 필요가 있어 보이고 오늘은 이제 그러한 흐름을 뒷받칠 만한 그런 백데이터가 될 만한 그런 자료가 있는지 한번 정리를 좀 해봤습니다. 그리고 그 이외에 돌발적인 정치 이슈 같은 그런 악재들이 지금 나타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그러한 흐름은 중기 상승 과정 속에서 어떤 단기 악재 발생의 의미로 해석한다면 트레이딩을 하는 데 있어서 타이밍 조절하는 정도의 의미를 좀 보는 게 맞을 것 같고요. 그리고 최근 그러한 이란 관련된 그런 단기적인 좀 돌발적인 이슈 말고도 오랫동안 좀 끌고 왔었던 그런 재료죠. 무역 분쟁 같은 그런 재료로 관점으로 봐도 2220포인트는 분기점이기 때문에 무역 분쟁 발생 지수대라는 점에서 감안한다면은 이걸 빠르게 쉽게 회복해서 뭐 더 추가적인 상승을 한다라기보다는 이 지수대에서 등록 과정을 거친 다음에 이 자리가 좀 지지선으로 변화되는 것이 시장이 안정적으로 변화되는 그런 흐름으로 좀 인식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우리 쪽은 그렇다라고 보는데 이제 다만 좀 달라진 점이 있다라고 한다면은 미국 증시도 이제 약간 좀 부담스러운 예전에 분석을 해서 기술적으로 단기 상승 목표치를 좀 구해본 적이 있는데 거기까지 왔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 동안에는 이제 우리가 좀 안 좋아도 미국 증시가 버팀목이 돼주고 좀 기대감이 있었는데 이제는 미국 증시도 추가적으로 탄력적인 상승을 하기에는 약간 좀 쉬어갈 만한 그런 자리에 왔다라는 점을 감안한다면 미국 시장의 자산 시장도 그러니까 주식 시장하고 더불어서 채권하고 달러 쪽으로도 어떤 변화가 생길 수 있다라는 점을 한번 좀 놓고 볼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달러 약세하고 상품 시장의 강세 그리고 그것이 바로 영향을 주게 되고 시그널을 주는 이머징 마켓의 중기 모멘텀 발생 이 정도의 근거 자료들을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겠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 이렇게 하락 추세대에 도달할 만큼 작년 8월부터 상승폭이 어느 정도 컸었다라는 점도 우리가 인식을 해야 되겠죠. 그렇다라고 본다면 이제부터는 기대감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실적이 좀 좋아지고 있는 왜냐하면 이제 PER이 많이 높아진 상태니까요. 그래서 그러한 것들이 검증이 되어야 되는데 오늘 삼성전자의 실적은 그러한 관점에서 놓고 하면 적지 않게 좀 좋은 의미로 좀 볼 필요가 있어 보이는데 단기적으로 이렇게 좀 어수선하고 재료들이 좀 나타나고 있고 중기 저항 추세대에 들어섰다라는 점 여러모로 좀 복합적인 재료가 있기 때문에 이러한 좀 어수선한 모습은 약간 조금 더 진행되고 난 다음에 실적 쪽으로 이렇게 포커스가 옮아가는 그러한 시장 흐름으로 좀 이해할 필요가 있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2월 후반, 중후반 정도부터는 위험 자산에 대한 선호 현상이 좀 부각이 된 부분이 있었잖아요. 이 부분을 조금 주목을 해봐도 되나 뭐 이렇게 질문을 드린다면은 괜찮다고 하실 건가요? 예, 그래서 이제 아까 초반에 말씀을 드렸던 것 중에서 그 부분을 이제 말씀을 드렸었던 것인데 위험 자산 선호 현상 이쪽이 이머징 마켓 주식 시장뿐만이 아니라 자산 시장 전반적인 그리고 상품 시장 쪽에서 또 이렇게 흐름이 나타나고 있죠. 물론 최근에 뭐 WTI나 뭐 유가가 상승 급등을 해서 뭐 $70 넘어서고 있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지만 사실 그거하고 별개로 작년 말부터 전반적인 상품 시장에 강세가 나타났다는 것이죠. 만약에 유가만으로 이렇게 재료로 인해서 움직이는 모습이라고 본다면 우리가 신뢰하기가 힘들겠지만
그것이 아니라 상품시장 전반적인 강세가 나타났었다는 점을 본다면은 우리가 좀 주목할 필요가 있어 보이고 그것이 이머징 마켓 쪽으로 바로 직결되는 문제라는 점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그래서 제가 표를 CRB 인덱스 쪽 표를 좀 구해봤는데요. 제가 푸른색하고 붉은색으로 저항대를 이렇게 그어놨는데 그것이 이제 중기적으로 2016년부터 계속 저항대로 인식이 되어 온 그 자리죠. 그러니까 중기 저항대에 부닥치고 있는 그 상황이라는 점을 아까 초반에 말씀드렸던 점을 이렇게 표를 만들어서 이렇게 보여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러한 흐름을 넘어서게 된다면 반대쪽에 있는 달러가 중기 약세 전환을 한다라는 점하고 일맥상통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달러가 중기 약세, 그리고 상품 시장이 강세, 그렇게 되어서 이머징 마켓의 경기가 좀 바닥에서 돌아서는 그런 모습하고 이 세 가지가 조합이 된다라고 한다면 위험자산 선호 현상이 전체적으로 중기적으로 이제 강세 반전으로 진입한다라는 것이죠. 그게 우리 지수대로 보면 2,200포인트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고 그것이 지금 보고 계신 CRB 인덱스의 흐름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물론 이에 2016년부터 저 선을 그어놨지만 실질적으로 정점을 친 건 2008년 그 당시에 전반적인 자산이 무너지던 그 시대에 같이 정점을 치고 무너진 것인데 그 당시에는 뭐 유가가 $100 넘어서는 그런 시대였었죠. 그래서 그때부터 계속 하락해온 장기 추세대가 지금 그림으로 보실 때는 수평으로 나와 있지만 장기적으로 보면 하락 추세대에서 이제 아래쪽에서 턴해서 움직이는 그런 모습으로 우리가 인식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식으로 놓고 보면은 장기 저항대에 지금 추세대에 도달을 했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그런 크리티컬한 레벨에 들어왔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상품 시장 쪽에서 이러한 변화가 나타나 준다라고 한다면 이머징 마켓 쪽으로 또 변화가 나타날 것이다. 이렇게 보시는 게 맞을 것 같고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WTI만 가지고 이렇게 큰 영향을 미치거나 아니 유가 또 다른 쪽에서 이렇게 영향을 미쳐서 그래서 나타난 모습이다 이렇게 또 인식할 수가 있기 때문에 다른 대표적인 상품 종목들도 한번 같이 비교를 해보면은 표를 하나 다시 또 다른 표를 하나 만들어봤는데요. 상품 선물 쪽에서 가격을 좀 추출했습니다. 그래서 WTI하고 구리 동이죠. 그리고 면화, 코코아 이런 식으로 원자재 쪽에 좀 구분이 될 수 있는 비철과 직물 또 농식품 이쪽으로 좀 우리가 자료를 구해보면은 공통적으로 작년 9월 정도의 바닥을 형성했던 것을 우리가 찾아볼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오른쪽에 빨간색 박스권으로 표시한 것이 그 하단을 만들었었던 최근에 하단을 만들고 상승 시도를 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종목별로는 다 조금씩 이 높낮음이 있기 때문에 좀 헷갈리게 보이고는 있지만 흐름 자체는 비슷하게 흘러가고 있는 것이고 하락 추세대에서 지금 겨우 턴하고 있고 좀 저점을 조금씩 높여가고 있다라는 점이죠. 그래서 작년 9월 바닥을 형성하고 이렇게 돌아서는 모습이 이머징 마켓 주식시장하고 동행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고 이렇게 특정 종목, 그러니까 유가만으로 상승이 나타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작년에 저점을 형성하면서 본격적으로 후반부에 상승 추세로 진입을 했다라는 점을 감안한다면은 이머징 마켓 쪽의 자산시장 전반적으로 강세가 좀 시현될 수 있는 그런 시그널로 볼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2008년 전후로 가격을 정점을 형성하고 2013년, 2018년 이렇게 계속 고점을 낮췄었던 그 장기 흐름이 이제는 돌아서면서 2018년 고점까지의 상승 시도가 진행이 되고 있고 여기를 돌파하게 된다면 중기적으로 변화가 나타난다라는 그 점을 우리가 인식할 필요가 있어서 지금 재료들은 여러 가지가 좀 복잡하게 나타나고 있지만 작년 말부터 나타났었던 중기적인 변화 시그널은 아직도 유효하게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중기적으로 긍정적인 관점은 아직도 살아있는 것이고 단기적인 악재가 언제까지 영향을 미칠 것인지 그것을 좀 우리가 지켜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중기적으로는 좀 저희가 시각을 좀 달리해서 해석을 해볼 필요도 있다 이렇게 받아들여도 돼요?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단기 악재가 부각이 됐는데 아까 말씀드린 그런 상품 시장을 중심으로 해서 위험자산 쪽이 강세를 보였다가 지금 좀 약화되고 있는 그런 모습인데 그것이 그렇다면 단기 정점을 형성하고 이렇게 좀 반전이 돼서 안 좋아지는 것을 뜻하는 것인지 아니면
초반에 말씀드렸듯이 상승을 계속 시도하는 와중에 걸려서 지금 조정을 받고 있는 거죠. 이것을 좀 인식하려면은 경기 쪽을 보는 게 아무래도 빠르겠죠. 그리고 단기적으로 나타나는 재료를 가지고 판단하기에는 이런 관점에서는 경기 흐름을 중기 흐름을 좀 예측하기는 좀 힘들겠죠. 그래서 우리가 경기 쪽에 OECD 경기 선행지수 쪽을 다시 한번 볼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미국을 제외한 나머지 유럽하고 우리가 브릭스 국가 이쪽을 좀 우리가 좀 뽑아서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해서 경기 선행지수 모습을 한번 봤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중간에 이제 보라색으로 나타나는 것이 남아공 쪽의 경기 선행지수인데 이쪽을 뽑은 이유는 사실 브릭스 국가 중에서 중간 정도의 자리를 위치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러시아나 인도나 브라질이 좀 위에 있고 중국도 좀 아래쪽에 있는데 그것이 한 중간 정도가 되기 때문에 그리고 또 상품시장 쪽의 노출도가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어느 정도 적절한 그런 비중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이 나라 국가가 지금 하향 추세에서 약간 돌아서려고 하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고 그것이 보통 유럽 쪽에 좀 약간 후행해가지고 움직였다라는 점을 감안한다면 지금 노란색 선이 돌아서고 있는 그런 유럽 쪽의 경기를 놓고 봤을 때 유럽 브릭스 국가 쪽의 흐름도 돌아설 공산이 크다. 결국 상품 시장이 그것을 지금 시그널을 주고 있다라는 관점에서 놓고 본다면은 이 경기 자체가 나타나고 있는 흐름 자체가 지금 단기적으로 상품 시장의 정점을 치고 내려간다라기보다는 중기적으로 변화 시그널을 주고 있다라고 인식하는 것이 더 빠르겠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참고로 중간 정도의 지금 분홍색으로 표시한 독일 같은 경우는 좀 유럽보다도 독일이 좀 한 발짝 빠르게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지금 보시는 그래프는 독일이 약간 빠르게 움직이고 있어서 유럽의 흐름을 좀 우리가 선도하고 있고 시그널을 주고 있다 이렇게 볼 필요가 있어 보이고 그런 유럽의 시그널이 또 브릭스를 선도하고 앞서가고 있다라는 점을 본다라고 이렇게 그림을 좀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이러한 전반적인 경기 흐름 자체가 상품 시장의 단기 강세에 대한 부담보다는 중기 저항 추세 돌파의 시그널로 좀 볼 필요가 있어 보이고 가장 중요하게 생각이 되는 점은 어떤 것이냐면 1월 중순 이후에 미국 유동성 흐름에서 좀 더 확실한 그런 시그널이 나올 것이라고 예전부터 말씀을 드렸는데 FOMC 회의가 2월 29일로 예정이 되어 있는데 그 전후로 해가지고 이런 달러하고의 유동성 문제가 이머징 마켓 시장하고 좀 상반된 그런 위치에 있다는 점을 감안한다면은 1월 중순 이후에 나타나는 미국 시장의 유동성 흐름의 변화 이쪽을 좀 더 우리가 또 주목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된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그래서 이란이나 이런 문제 뒤에 가려져 있던 정말 사실 가려질 수도 없는 큰 부분이 삼성전자의 실적 발표가 이렇게 나타나면서 국내 시장이 돌지 말지를 결정을 하는 거고 첫 번째 옵션 만기일은 배당락이 있기 때문에 배당 보고 들어온 외국인들이 좀 청산하는 물량들이 있어서 좀 어렵지만 좀 바뀔 수도 있는 부분이 있고 이런 걸 좀 봐야 되는 부분은 아니겠습니까? 이 부분 좀 명쾌하게 마지막으로 짚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삼성전자하고 IT 투자 전략이 기본적인 그런 관점이 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가 오늘 이제 실적 발표가 나오기 전 어제까지만 하더라도 시장의 컨센서스가 7조 안 된다, 영업이익이 7조 안 된다 해가지고 주가가 사실 그동안 좀 조정을 보였던 게 사실인데 예상보다 좀 좋게 나왔고 물론 전분기보다는 좀 이익이 줄어들어서 7조 1천억이 나오긴 했지만 그 흐름 자체를 놓고 봤을 때는 원래 우리나라 실적 자체가 3분기에 정점을 찍고 4분기가 정상적으로 놓고 봐도 좀 안 좋아지는 그런 흐름이 계속 나타났었던 점을 감안한다면은 이번 실적에 대해서 실망할 필요가 없는 것이죠. 전분기보다 줄어들었다 하더라도요. 그래서 작년 말 이후 우리가 재확대 진행 중으로 이어져 왔었던 코스피 디커플링의 현상이 항상 이 삼성전자 실적을 발표하면서 좀 완화됐다라는 점을 감안한다면 오늘 이후부터는 코스피 시장이 좀 상대적으로 좀 안 좋다라기보다도 이제부터는 미국 시장하고 흐름을 동행할 수 있는 그런 모습이 나타날 수 있다. 이렇게 볼 필요가 있어 보이고 또 우리 시장 반도체 지수, 미국 쪽의 반도체 지수하고 우리 IT 종목 자체도 지금 약간 차별화를 그동안에 보여왔던 점, 이 점을 감안했을 때 이번에 실적이 나타남으로 인해서 반도체 부문 쪽의 차별화는 이제 빠르게 좀 해소가 가능할 것이다. 특히나 미국의 반도체 지수 이렇게 구성 종목 중에서 엔비디아나 브로드컴 같은 경우는 약간 우리나라 반도체하고는 좀 결이 좀 틀린 점이 있는데
이제부터는 반도체 쪽이 본격적으로 회복을 한다면 반도체 지수하고 그동안 만들었었던 디커플링 요인이 해소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오늘 나타나는 삼성전자 실적의 발표하고 더불어서 오늘 이후에 나타나는 흐름은 앞으로 우리 쪽이 더 좀 긍정적으로 나타날 수 있는 변화 요인이 있다라는 점을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어 보이고, 그래서 IT 업종에 대해서 이제 그동안 기대감만으로 상승세가 나타났다라고 한다면 이제부터 실적을 확인했기 때문에 더 좋은 흐름이 나타날 수 있다. 그래서 종목적으로 좀 부담이 가더라도 업종 ETF 쪽으로 조정시 접근하는 전략, 예전부터 말씀드렸었던 그 전략은 이번에도 좀 적용을 시킬 필요가 있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 이제 내일이 옵션 만기일이겠죠. 근데 지난주까지 차익 거래가 한 2천억 정도 쌓이고 비차익 거래가 한 1조 5천억 정도 쌓였는데 외국인 선물이 만약에 매도가 많이 나오면서 이 차익 거래 쪽을 건드리면은 좀 부담이 될 수가 있을 텐데요. 작년 말에 이게 26,000 정도 누적 매수 계약을 쌓은 다음에 오늘 오전에 12시 반 정도 기준으로 놓고 보니까 한 12,000계약 정도로 줄였습니다. 그래서 보통 15,000계약에서 25,000 계약이 단기적으로 유출입되는 그런 규모라고 본다면은 어제 오늘 사이에 상당 물량이 지금 정리가 좀 된 상태고, 거기에 따라서 오늘 같은 경우는 차익 거래 쪽에서 좀 매도가 좀 많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비차익 쪽에서 991억 매수가 유입되는 반면에 차익 매도가 854억이나 오늘 오전에 출회가 됐거든요. 그래서 그동안 쌓아왔었던 차익 거래 쪽에서 이 정도로 좀 해소가 되는 그런 흐름이 좀 진행이 된다라고 한다면 오늘 오후나 내일 오전 정도까지만 되면 어느 정도 부담은 다 해소가 될 것이고, 옵션 만기일 이후에는 오히려 긍정적인 흐름으로 변화될 수 있다라는 점, 우리가 오늘 발표된 호재가 좀 묻혀 있지만 오늘 지나고 내일 옵션 만기일까지 좀 지나고 난다라고 한다면, 그리고 물론 중동 쪽에서 좀 더 일이 벌어지지만 확산이 되지만 않는다라고 한다면 상당히 좀 긍정적으로 변화될 수 있는 요인이 좀 잠복해 있는 상태다. 시장을 볼 때는 나쁘게는 볼 필요가 없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SPM의 김형진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시 한번 오늘 나눠본 이야기들 정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종목 이야기 바로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희망투자연구소의 이청원 본부장 오늘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예. 본부장님도 오늘 시장 상황이 워낙에 좋지 못하다 보니까 뭐 아침에 걱정, 고민이 좀 많으셨을 것 같은데 오후장은 그나마 좀 나아져서 종목 이야기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어떤 종목이 괜찮아 보입니까? 예, 첫 번째 종목은 코나입니다. 우선은 오늘 장 흐름 이 종목 한번 살펴보면은 장 초반에 흐름이 좋지 않다 보니까 장중에 4%나 밀렸는데 현재는 오히려 보합권까지 주가가 올라왔습니다. 그만큼 힘이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편입해도 좋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동사는 스마트 카드 관련 솔루션을 제공하는 것을 주된 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핵심 기술은 역시 금융 IC 칩 카드, 이동통신용 유심과 구글 하이패스 카드 등에 들어가는 칩이죠. 이 칩 운영 체제를 시장에 공급하고 있고요. 지난해 실적 또한 개선되었습니다. 아직 4분기 실적이 나온 건 아니지만 2017년까지 보인 영업이익 적자 혹은 이제 오히려 흑자로 전환이 되었고, 그러한 상황은 올해까지 이어질 것이다라고 하는 전망이 매우 지배적입니다. 영업을 함에 있어 팔로 또한 기존에는 역시 국내였는데 이제는 동남아시아, 그중에서도 태국과 캄보디아에 우리로 치면은 주민등록증, 건강보험증, 사업증을 수주함에 따라 동남아시아 전역에 동사의 영업망이 더욱 확대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기술적으로도 매우 좋은 흐름을 보였습니다. 특히 올 초의 흐름이 매우 좋았는데 시장은 좋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동사 같은 경우에는 1월 첫 거래일에 7%, 그리고 어제는 약 6%, 오늘도 현재 기준으로는 보합권에 양봉이 나왔기 때문에 적어도 단기간에 그렇게 특별한 악재가 있지 않는 이상 동사의 주가가 이 구간에서 멈추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목표 가격은 19,000원 제시해드리고요. 손절 가격은 14,000원 제시해드리겠습니다. 다음 종목은 드림 시큐리티입니다. 공공, 금융 부문은 물론이고 이동통신을 비롯한 다양한 사업 부문에서 역시 정보 보안, 인증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핵심은 정보 보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동통신과 IT 기술의 지속적인 발전에 따른 정보 보안에 대한 관심은 증가하고 있고 정부 차원에서의 관심과 이에 대한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다양한 대책을 내어놓고 있죠. 해킹에 따른 개인정보 유출과 보안 위협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앞으로 살아감에 있어 계속해서 노출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동사는 이에 대한 문제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보안 서비스 그리고 2중 이상 확대할 수 있는 보안 서비스를 시장에 공급함으로써 정부 차원에서의 수혜와 공공기관, 금융업계 다양한 곳에서의 수혜를 충분히 얻을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지고요. 재무적인 개선과 실적 개선 또한 점진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얼마 전 유상증자에 따른 자금 조달이 원활하게 진행이 되었고 이제 그 자금으로 공시에 나와 있는 것처럼 설비 투자 그리고 공장 증설 등을 통해 시장에 조금 더 활기를 불어넣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기술적으로 고점 추세선을 강하게 돌파했습니다. 어제였죠. 장중에 15% 정도 상승하는 흐름이 나왔고 수급적 개선은 크지 않다 하더라도 현재 밑꼬리를 강하게 달면서 역시 올라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내일 시장이 좋다면 적어도 내일 시장이 좋다면 이 종목의 시가를 조금이라도 띄우고 출발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이제부터는 추세가 한번 역전될 수 있는 구간에 놓였다라고 하는 것을 감안하면서 드림 시큐리티 단기든 중장기든 여러분들이 한번 살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목표 가격은 3,455원, 손절 가격은 2,520원 제시해드리겠습니다. 다음 종목은 파워로직스입니다. 제가 최근에 여러 번 이야기를 한 종목인데요. 다른 이유는 아니고 기업이 현재 보이고 있는 재무 상황도 너무 좋고 실적에 대한 전망치도 너무나 좋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종목은 제가 최근에 여러 번 장기적인 관점에서 여러분들이 지켜볼 필요가 있다는 판단 안에 추천을 해드렸고요.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시장의 하락에 따라 주가가 밀리고 있다 하더라도 역시 중기 정선이죠. 60일선을 기점으로 해서 반등이 그대로 나왔고 수급적인 악화도 크게 없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파워로직스 2차전지 관련 보호회로의 생산과 판매를 하고 있는 이러한 기업이 최근 2차전지 관련된 기업들의 주가 흐름이 개선되는 그 수혜를 고스란히 이어받을 수 있을 것 같고요. 이야기 드린 것처럼 최근에는 카메라 모듈 부문에서의 사업도 원활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자동 초점, 손떨림 보정의 고기능화와 듀얼, 트리플 멀티 카메라 적용이 본격화되었죠. 그렇기 때문에 실적은 이제는 무난하게 작년보다 더 개선될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참고로 지난해 매출이 사상 처음 1조를 넘었고 영업이익 또한 크게 증가했는데 올해 그 상승 폭은 전년보다 분명히 높을 것으로 보입니다. 목표 가격은 15,000원, 손절 가격은 8,500원 제시해드리겠습니다. 파워로직스까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지난 시간에 파트론 저희가 단기 접근해봤고요. 결과 궁금합니다. 그리고 이번 주에는 마찬가지로 좀 짧게 들어가 볼 만한 종목 있으면 짚어주시죠. 네, 우선 파트론 같은 경우에는 보합권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시장이 좋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크게 밀린 건 아니고요. 오히려 시장이 약세를 보인 최근 3거래일 동안 그래도 양봉이 나오는 흐름이 그리고 오늘도 보합권에서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혹시나 파트론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계속해서 보유할 것을 권해드리겠고 오늘은 드림 시큐리티입니다. 고점 추세선을 돌파했고 어제 큰 폭의 거래량이 증가하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오늘 눌림이 맞다면 내일 시가를 조금이라도 띄우고 출발한다면 한 번 더 갈 겁니다. 5% 정도의 수익만 나더라도 수익 실현해도 괜찮을 것으로 보이지만 아까 이야기 드린 것처럼 이 종목 중기나 장기적으로 괜찮기 때문에 목표 가격 3,455원 그대로 유지하도록 하겠습니다.
드림 시큐리티 이야기까지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희망투자연구소의 이청원 본부장과 이야기 나눠봤고요. 내일의 종목 330 바로 이어집니다. 내일의 종목 330 시간입니다. 이지환 멘토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 주제부터 먼저 살펴보도록 하죠. 주제는 화학 섹터의 전망입니다. 유가가 많이 올라서 그럴까요? 어떤 얘기해 주실지 궁금한데 좀 자세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야기 들어보도록 하죠. 네, 오늘 사실 이제 좀 돌발적인 부분이 나왔기 때문에 시장이 좀 크게 한번 출렁거렸습니다. 이 부분은 이제 어떻게 흘러갈지 좀 봐야 되는데, 최근에 IT 업종을 제외하고 좀 강한 선방을 좀 보였던 업종들은 몇 군데 있는데, 실제적으로 주도 섹터가 아니면서 반등을 좀 거듭해온 섹터들이 있습니다. 그 섹터 중에 하나가 바로 이 화학 섹터인데요. 화학 섹터 같은 경우는 최근에 기관과 외국인들의 일부 쇼크브링 물량이 들어오면서 다른 이제 비주도 섹터인 건설이나 철강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좀 강한 모습을 좀 보였습니다. 이런 섹터에 이제 최근 이제 접근하시는 개인분들이 많은데요. 그렇다면 실제적으로 이 화학 섹터가 지금 접근할 만한 위치가 되는지 한번 좀 짚어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화학 섹터가 어려운 거는 특히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미중 무역 협상 본증이 직격탄이었는데요. 이 부분 때문에 수요가 상당히 감소하는 모습을 좀 보여줬습니다. 특히 이제 지난 4분기 같은 경우는 계절적 비수기까지 겹치면서 더 어려움을 좀 보여주는 모습을 좀 많이 보였습니다. 최근에 이제 이런 부분들은 제가 말씀을 좀 많이 드렸는데, 대부분의 화학 섹터들이 좀 보면 원자재 가격은 평균적으로 한 11% 정도 상승을 했습니다. 특히 작년 2019년도 초반부터 원자재 가격들은 꾸준히 좀 상승하는 모습을 좀 보여줬고요. 그 부분 때문에 제품 가격을 올리지 못하는 상황에서 원자재 가격이 상승하면서 전체적으로 수익 구조가 상당히 악화되는 모습을 좀 보였습니다. 그래서 지난 2019년도에 화학 섹터들의 대부분 실적을 보면 우리가 가장 크게 뭐 LG화학을 보더라도 화학 섹터 쪽에서의 손실액이 상당히 큰 폭으로 나왔습니다. 자, 이런 거 보시는 바와 같이 화학 섹터 같은 경우는 상당히 지난 한 해 동안 어려움을 좀 겪었는데요. 그렇다면 지난 4분기부터 올 1분기로 넘어오는 과정에서 어떠한 상황이 좀 변화가 있었냐를 좀 보셔야 되는데, 물론 이제 장밋빛 전망도 있지만 실제적으로 이 화학 섹터에 들어와 있는 기업들은 공장 가동률을 하향해야 되는 거 아닌가라는 조정을 좀 검토하는 부분이 상당히 좀 대두가 되고 있습니다. 그렇게 보신다면 지금 현재 내부적으로 보시면은 수요 감소와 함께 전체적으로 제품 가격 하락에 따라서 공장 가동률을 조정해야 될 만큼 상당히 어려운 부분을 좀 겪고 있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근데 이제 여기에 최근에 이제 반등에 다운 레포트들을 좀 보면 그와 이제 반하는 부분들이 조금씩 나오기 시작합니다. 특히 이 수요와 관련해서 중국의 춘절 이후에는 뭔가 화학 섹터의 수요가 좀 변할 것이다라는 예측이 좀 조심스럽게 나오고 있습니다. 중국 춘절 이후에 수요 확대론인데요. 자, 이 부분은 일단은 이론적으로 개연성은 좀 있지만 실제적으로 좀 발생하거나 현재 그런 부분이 좀 진행된다기보다는 어떻게 보면은 사이클을 놓고 기대감만 좀 높아져 있다라고 좀 말씀을 좀 드리겠고요. 또 여기에 가격적인 메리트에 대해서도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전체적으로 시황이 눈높이가 많이 낮아지면서 기저효과에 의해서 주가가 좀 반응할 수 있다라는 바닥론이 좀 나오고 있는데요. 이런 부분들이 이제 지금 최근에 화학 섹터에서 외국인과 기관의 쇼커버링 물량이 좀 들어오면서 전체적으로 화학 섹터가 반등권에 들어가지 않겠냐는 부분을 좀 받쳐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앞서 말씀드렸던 악재와 뒷부분에서 말씀드렸던 호재 등을 좀 비교해 본다면 전체적으로 현실적인 경기는 악재가 좀 많이 반영되어 있고
전체적으로 수요가 확대될 것이냐, 공급이 감소될 것이냐라는 부분을 좀 본다면 일단 공장 가동률이 하향 조정되고 난 이후에 공급 감소가 우선시 돼야 되는 부분이 좀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의 물량을 놓고 봤을 때 바로 수요 확대로 이어지는 부분은 아직까지는 좀 어렵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보신다면 최근에 이제 화학 섹터에 접근하는 부분은 상당히 좀 조심스러운 부분을 좀 가지고 있어야 되고 가격적인 메리트만으로 접근하기에는 상당히 좀 어려운 부분이 있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주제와 관련된 이야기 나눠봤고요. 이와 연결선상에서 볼 때 그렇다면 저희가 주목할 만한 섹터 있습니까? 네, 역시 이제 화학 섹터에서는 오늘 뭐 굉장히 중동발 좀 큰 이슈가 있었지만 전체적으로 제품 가격이 좀 상향될 수 있는 종목들 좀 압축하는 전략이 필요한데요. 구체적으로 종목을 조금만 들여다본다면 하나케미칼 정도가 가장 탑인 종목이라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하나케미칼 같은 경우에는 작년도에 유일하게 화학 섹터 중에서 실적이 좀 개선되는 모습을 좀 보였습니다. 가장 큰 이유가 제품 가격을 좀 인상할 수 있는 요인이 있었고 원자재 가격 대비 제품 가격 인상이 좀 수월하게 나오는 이익 구조 부분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 때문에 유일하게 화학업체 중에서는 실적이 좀 성장하는 모습을 보였고요. 그 부분들이 좀 실적으로 반영돼서 좀 좋은 모습을 보였다라고 말씀드리겠고 여기 이제 또 두 번째로 좀 볼 수 있는 종목이 LG화학입니다. LG화학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규모의 경제학에서 이 공급 감소를 좀 버틸 수 있는 업체이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공급이 좀 줄어들면서 이후에 다시 수요가 좀 확대되면서 제품 가격이 올라갈 수 있는 사이클을 좀 버틸 수 있는 기업 중에 하나라고 좀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보신다면 하나케미칼과 LG화학 정도가 섹터 내에서 주목을 좀 하면서 볼 수 있는 부분이 있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겠고요. 제품 가격의 직격탄을 좀 막고 있는 롯데생명화학 등 대부분의 화학 섹터들은 일정 부분 좀 거리를 두는 전략이 아직까지는 유효하다라는 부분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화학 섹터 이야기까지 함께 나눠봤고요. 이지환 멘토는 이쯤에서 먼저 보내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금일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이었습니다. 해당 주식의 가치와 수익률 보장해드리지 않는다는 점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잠시 뒤에는 마감 임박 60분의 승부가 바로 이어집니다. 채널 고정해 주시길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